금융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왼쪽은 실물자산, 주택 가격이 되겠고요. 실물 주택 가격이고 오른쪽은 주식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물 경제와 일단 자산 가격 간에 엇박자가 이렇게 좀 나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이 정책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실물 관계 회복 속도와 같이 맞춰서 가면 큰 영향이 뭐 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영향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융시장에서 레버리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민간 신용 쪽에서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중국의 민간 신용 증가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트레시홀드보다도 지금 높은 수준에 있는 것들을 조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부실 여신 규모도 특히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불안한 겪었습니다만은 부실 여신 비율이 한 18% 정도까지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이나 리스크는 결국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쪽으로 수출에서 내수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서비스의 비중도 예전에 비해 제조업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기업 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170% 정도로 상당히 높은 또 빠르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계속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편으로 또 그동안에 구조개혁이 2008년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이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2010년 같은 경우는 정책 코디네이션을 하면서 상당히 구조개혁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상당히 둔화되는 정책 노력이, 구조개혁 노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OECD에서는 Going for Growth라고 해서 구조개혁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메가 트렌드 관련해서 그럼 세계에서 정책 당국자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소개를 드리면요. 먼저 기존의 통상적인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통적인 성장 패러다임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GDP 성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총량과 평균적인 개념을 중시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인디비주얼 웰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는 이제 매크로 데이터만 보는 것보다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봐야 된다. 또는 뭐 컴플렉시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 문제 같은 것들이 야기됐기 때문에 그런 GDP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다면적인 지표들을 내세워서 삶의 질을 평가하고 이걸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정책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통계청에서 GDP 말고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얼마 전에 개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포용적인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뒤에도 그림이 있습니다만 업무 특성별로 기술 변화 그리고 세계화에 따라서 좀 추상적이지만 창조적인 일을 하는 근로자 일자리 수는 지난 20년 동안에 한 20% 정도 늘었습니다. 또 매뉴얼하게 뭐 청소부라든가 이런 일들은 계속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만 중간에 어중간한 일을 하는 일자리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가 보편화되면 좀 더 이런 속도가 더 빨라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세계가 이 반세계화와 갈등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서로 협력적으로 글로벌 오더 좀 더 정돈된 질서로 갈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그 슈왑 그쪽에 시는 여기 이제 우리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리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전의 쉐어홀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스테이크홀더 컨셉을 좀 더 유틸라이즈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하고 있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겁니다. 지속 발전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전에는 유엔에서 이런 목표를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얼이라는 걸 만들어서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건지 했는데 2015년 9월 달에 유엔에서 188개 회원국이 다 만나서 했던 건 뭐냐면 이 목표가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유니버셜하게 적용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목표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첫 번째가 파버티, 두 번째가 헝거, 세 번째가 헬스 이런 식으로 해서 17개 부문의 목표를 세웠고요. 이런 목표 하나하나에다가 타겟을 169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라는 것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너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정책 체계를 수립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체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는 이 유엔의 SDG 체계를 우리가 건강을 종합 건강 검진 결과를 보는 것처럼 우리 경제 사회의 건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볼 수 있고 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훈장같이 생겼습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많은 고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나라의 지표들을 파일럿 스터디를 해서 어느 정도 건강한지를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이 덴마크 케이스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좀 뚫려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꽉 차면은 목표를 다 채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 덴마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경우가 많이 있지만 반대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 보면 훨씬 더 듬성듬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태가 어떤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정책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사회를 변모시키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개발 발전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은 스킵을 하고요. 시간 제약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기업의 노력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데몰리션 됐습니다. 이게 지진이나 뭐 폭격받은 것도 아니고요. 방글라데시의 라나 플라자라는 거가 우리 옛날에 삼풍백화점처럼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이 건물의 한 의류 업체가 거기서 공장이 거기 있었는데 이 공장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있습니다. 그 다국적 기업이 이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의 납품 작업장 안전에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1년 생각할 때 저도 이 예를 처음에 봤을 때 아니 이런 부분까지 이거는 건물 안전은 그 나라 당국이 책임져야 될 거를 왜 다국적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근의 글로벌 흐름은 그런 데서는 조금 더 떠나갑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자기 나라 다국적 기업이 그 원래 자국은 상당히 높은 안전이 있지만 투자 대상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관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작업자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최근에는 그런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든가 경쟁, 뇌물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로 해서 조금 더 기업의 responsible business conduct라고 그래서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상당히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의 빠른 속도 뭐 오늘 오전에 다 들으셨습니다만 전화나 라디오 5천만 사용자 도착하는데 옛날에는 75년, 38년 걸리던 게 인터넷 4년 걸렸고요. 페이스북이 3.5년, 앵그리버드 게임하는 거는 35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이제 고잉 디지털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www를 쓰게 된 거가 사실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 벌써 이제 종전에 정보를 커넥팅하는 거에서 사람을 커넥팅하는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IoT의 단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지능 간의 연결을 하는 속도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산업의 혁신을 파급시킨다든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과 고용계약과 사회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전에 별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job polarization이라든가 또는 이제 오토메이션의 영향으로 해서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에 전체 일자리의 25% 내지 45%가 아마 잃게 될 거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기술 변화의 포텐셜을 살려 나가야 될 건지 또 한편으로 어떤 우리 자라나는 학생과 청년들한테 어떤 스킬을 갖추도록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될 건지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일하는 거라든가 또는 뭐 좀 덜 체계화되지 않은 직장엔 일자리가 계속 늘 걸로 합니다만 매뉴얼하고 좀 루틴한 그런 직장들은 계속 줄어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방식도 종전과 달리 에듀케이션 2030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OECD가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의 단순한 암기 위주의 지식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코그니티브한 거에서 넌 코그니티브한 걸로 좀 더 상위적인 걸로 역량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노력들을 그런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항상 한국에서 OECD에 따르면 그러면서 이제 OECD 소개를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신문사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좋은 것만 인용하고 어떤 게 나쁜 건 인용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 설명 안 드리고 바로바로 조금씩 넘어가겠는데 우리나라가 소득이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캐치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전체 국가에서 본다 그러면 퍼캡ita GDP가 우리나라가 35개국 중에서 23등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정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득 수준 정도만 해도 평균 정도는 했다라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는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부 보시면 노동 생산성 같은 부분들은 소득이 낮으니까 생산성 수준 자체는 낮고요. 증가율 자체는 높았습니다만 수준이 낮고 특히 이제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여러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규제 완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진행시켜 나가야 되고요. 국민 부담률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고용 비용 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아서 조금 더 증가할 여지가 좀 있고요. 자, 상대적 빈곤율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7, 8번째입니다. 상당히 중위소득의 50%도 안 되는 소득을 가지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한 15%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사회가 안고 가야 되는지 문제가 있고요. 노인 빈곤율은 사실 우리나라가 연금 체계가 정착되지 않아서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고 이것들이 노인 자살률과도 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 정부 부채나 가계부채는 상당히 저희가 OECD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요. 정부 부채 비율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사회 복지가 늘어나면서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요. 글로벌 가치 사슬, 경제 관련된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ICT 분야의 부가가치 비중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세계를 끌고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예를 들면 피사라고 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비교하는 게 보면 작년에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음에도 한 7, 8등 정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절대 수준의 피사 스코어를 비교하면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데 공부하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에피션시를 보게 되면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행복도가 거의 바텀 수준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 비율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겠고요. 고용 관련해서 고용률 자체는 평균적인 수준입니다만 성별 고용률이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에 있어서 OECD에서 이사회 회의를 하게 되면 항상 제가 뻘쭘합니다. 저희가 순위가 항상 이렇게 나타나서 또 장시간 근로하는 데 있어서도 멕시코 다음으로 저희가 긴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고요. 환경 쪽은 말할 나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미세먼지 노출 수준이 꼴찌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성장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좀 더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런 가치를 좀 더 가져가야 될 때는 이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료와 질소와 인을 쓰는 함량도 농사를 지을 때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OECD에서 1, 2등을 다툽니다. 그 정도로 환경을 저희가 어뷰즈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런 부분도 노력이 필요하고요. 도로교통 사망자 수가 또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값어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편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경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표로 잘 나타나고요.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늘려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쪽에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38개국 중에서 28등. 그러면 이제 OECD 국가가 아닌 나라 빼면 35개 나라 중에서 25등이니까요. 우리 소득보다도 조금 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적 연계라든가 환경, 건강 이런 부분 사회적인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경제 중심으로 발전 패러다임을 써왔던 것을 좀 더 균형 잡힌 사람들의 웰빙 중심으로 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건지에 대한 OECD 레커멘데이션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하지 않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는 방향에 따라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결국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티브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 자체의 생산성은 유지를 하면서 사회의 포용성을 어떻게 늘려나가야 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뭔지가 될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Yoon. 네, 윤종원 대사님 감사합니다.